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입 다물었으면 됐는데. 말이란 게 그래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그저 내 생각이고 내 입장이었죠. 근데 듣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피한 건지 내가 그 사람을 놓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사람 사이엔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오래 알아도 딱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가 99% 관계가 틀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20년 친구, 그 말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재만 씨와 기석 씨는 거의 20년 가까이 산을 함께 오른 친구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늘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산에 오르고 같은 식당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대화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식당에 앉아 점심을 먹던 중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석 씨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또 나왔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다시 정치를 하냐? 재만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라니, 난 저 사람 좋게 보는데.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둘 다 웃지 않았고 말의 톤도 달라졌고 그 다음 말들은 서로를 이기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지.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아, 진짜 너 그렇게까지 멍청한 줄은 몰랐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각자 산 타자. 그날 이후 둘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산행 일정에도 서로 아무 반응이 없었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멀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둘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근데 당사자 둘은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의견 차이였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절대 먼저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우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처음엔 의견이 달랐고 그 다음엔 자존심이 걸렸고 결국엔 마음이 다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무섭게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걸까요? 정치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이걸 먼저 밝혔습니다. 정치 성향은 인격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분노하고 어떤 세상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 모든 것이 정치 성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건드리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당했다고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정체성 침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아니라 존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요, 한 번 틀어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욕을 해도 풀리는데 정치로 틀어지면 끝까지 갑니다. 왜냐고요? 욕은 감정이고 정치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건드리면요, 사과도 소용없습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군요.
결론을 내리고 떠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생각은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뿌리가 될 수도 있다. 정치 이야기는 칼입니다. 한번 휘두르면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면 안 됩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정치 한마디에 영영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할 이유요? 그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그 입을 조용히 닫으세요. 두 번째, 좋은 마음이었지만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이웃인 숙자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정도 많고 사람 좋고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하던 사람. 같은 동네 살면서 김장도 나누고 된장도 나누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숙자 씨가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입원 중이고 자식은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걸 보던 영희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이었고 선이었습니다. 숙자 씨도 그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하지만 그날 이후 숙자 씨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고 같이 하던 반찬 나눔도 뚝 끊겼고 단톡방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영희 씨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나를 피하지? 몇 달 후 동네 다른 이웃에게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숙자 씨가 그러더라. 교회 끌어들이려는 줄 알았다고. 그동안의 친함도 그거였나 싶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 씨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 이야기는요, 좋은 마음으로 꺼내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망가집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념의 강요는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된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문화 충돌 실험에선요, 참가자들에게 종교적 가치가 포함된 문장을 강하게 권유받게 했을 때 친밀도와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도해 보세요. 신이 도와주실 거예요. 같은 말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에게 반복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정서적 저항감이 평균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상대가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이라고 설명해도 듣는 사람은 내 방식은 틀렸다는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는요, 관계를 망치는 방식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싸우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무 말 없이 멀어집니다. 딱히 대판 싸운 것도 아닌데 카톡 답장이 하루씩 늦어지고 예전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이젠 늘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되고 가끔 만나도 말수가 줄고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하게 닫혀있는 느낌이 납니다. 결정적인 건 상대가 그 거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했냐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이 상처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는 더 무섭습니다. 상처를 남기지만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 말 한마디에 난 초라해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아직도 반가운 얼굴이 많았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지고 옛 얘기에 꽃이 피던 그때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요즘 뭐해? 우리 아들 이번에 공기업 들어갔어. 요즘 완전 잘 나가. 야, 부럽다. 우리 딸은 유학 갔다가 이번에 논문 하나 썼다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순자 씨에게 향했습니다. 순자, 넌 딸 잘 지내지? 순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 사실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 재취업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음도 많이 힘들어했고 순자 씨는 그런 딸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딸의 방을 조용히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취업 준비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린 딸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한 게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순자 씨는 그 모임에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무서운 건 그게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부모의 자존심이 담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나의 결정판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성취가 곧 내 인생의 결실 같고 그 아이의 어려움은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듣는 사람은 나와 내 아이 둘 다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말은 요즘 뭐해? 지만 속으로는 우리 애만 못한 거 아냐? 라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피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비교의 장이 되어버리니까요.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진행된 사회적 비교에 따른 정서 반응 실험에 따르면 가족 관련 정보는 비교 자극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식의 사회적 지위를 주제로 한 대화는 다른 주제보다 자존감 손상, 열등감, 회피 욕구를 2배 이상 유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자랑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겐 감정 폭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이야기는요, 내가 잘났다는 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건 나는 잘 키웠다, 넌 어땠어? 라는 말로 들리니까요. 자식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중이고 그 부모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중일 뿐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땐 이 한마디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칼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베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다시 안 돌아옵니다. 4번째, 그 말에 난 그냥 초라해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큰 집에 다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형제자매들도 다 모이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던 중 형님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나는 애들 결혼시킬 때 전세 말고 다 자가 해줬어. 요즘은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면 부모 노릇도 못하지. 그 말에 식탁에 앉아있던 수님 씨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나는 전세금도 못 보태줬는데 우리 딸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세 옮기면서 살고 있는데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는 척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늦어졌고 모임도 한두 번 빠지게 됐고 가까운 사이 같았던 마음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무서운 건요, 그게 그냥 경제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나는 해줬다, 너는 못 해줬다, 나는 능력 있고 너는 부족하다는 암묵적인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형제 사이든 친구 사이든 듣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그 자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자식에게 뭘 해줬느냐는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걸 건드리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마음은 다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금전적 지원 경험을 주제로 한 대화는 정서적 거리감을 평균 4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중 80% 이상이 다시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 한마디에 더 깊이 상처받고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형제끼리도 친구끼리도 돈 이야기는 비교가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뭘 해줬느냐보다 지금 그 자식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부모 노릇 아닐까요? 내가 해준 걸 말하고 싶은 순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 말이 상대에게 나는 못해준 부모라는 죄책감을 안기진 않을까? 그렇다면 그 말은 삼키세요.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상처는 가슴 깊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즘 뭐 배우세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치 이야기 꺼냈다가 분위기 싸해지고, 자식 이야기 꺼냈다가 서로 자랑만 하다 끝나고, 돈 이야기는 더 조심스럽고요. 가끔은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요, 이 한마디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요즘 뭐 배우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질문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둘,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분이에요. 셋, 당신의 현재를 존중하고 싶어요. 이 질문을 들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모임에서 낯선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뭐 배우세요? 순간 당황했죠. 나는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요즘 자전거 배우고 있어요. 딸이랑 한강을 달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부끄러우면서도 뭔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죠. 저는 요즘 요리 다시 배우고 있어요. 예전엔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대충 했는데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해서 요리해요. 그때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누구 하나 뽐내지 않고 누구 하나 작아지지 않고 그게 대화 아닐까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말고 그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줘라. 요즘 뭐 배우세요? 라는 이 한마디에는 바로 그런 존중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배우긴 뭘 배워요?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차요. 그럼 이렇게 답해 보세요. 그럼 그거야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요즘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혹은 이렇게도요. 사는 것도 배우는 거죠. 저는 선생님처럼 말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건 책으론 못 배워요. 그 말 한마디면 상대는 미소 짓고 당신은 말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요즘 뭐 배우세요? 이 질문은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오늘을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어떤 것이든 정답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배워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지금인 거죠. 그 시간조차 존중해주는 대화. 그게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시거든 그냥 무거운 이야기 꺼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뭐 배우세요? 당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더 빛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화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지금을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몰입의 기쁨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독서 모임에서 처음 뵌 분께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어떤 책에 빠져 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반짝하면서 요즘은 걷기의 철학이란 책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걷기만 해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한참 동안 걷고 싶어졌습니다. 빠져 있다는 건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드라마든 텃밭이든 강아지든 바느질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걸 묻는 순간 그 사람 안의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같이 나누는 대화, 그게 관계의 온도를 높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글쎄요, 요즘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네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쉬어가는 시기신가 봐요. 지금은 충전 중이신 거죠. 혹은 그 말이 왜 이렇게 공감되죠? 저도 그런 시기 한참 겪었어요. 그럼 상대는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 말 참 따뜻하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즐기는 것을 보라. 우리가 던지는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기쁨을 묻는 말입니다. 즐기는 것을 묻는 순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살짝 보이고 그 본 모습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엔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뉴스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그 질문이야말로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누가 당신 참 잘 아시네요 라는 눈빛으로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요, 마음이 절로 열립니다. 이 질문의 힘은 존중에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왜라는 과정을 궁금해 한다는 것, 그건 곧 당신 자체를 궁금해 한다는 말이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 식물 키우는 걸 정말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화분 하나 죽지 않고 베란다에서 온갖 꽃을 피워내는 분이었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세요? 그랬더니 눈이 반짝하면서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식물 죽이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했어요. 햇빛, 바람, 물 주기까지 다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식물을 키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키운 거라는 걸요. 질문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란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지식, 경험, 신념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면 거기서 관계의 끈이 생깁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존재한다. 그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질문은 바로 존재를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유도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우월감이나 경계심을 주지 않죠. 이건 칭찬이 아니라 깊은 관심의 표현이고 그 관심이 말의 품격을 만들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이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네 번째,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이 질문은 단순히 관심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감정의 뿌리를
묻는 말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땐 말투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목소리에 온기가 묻어납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억 속 좋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20살 때 처음 알바한 곳이 커피숍이었어요. 손님 하나하나에게 맞춰 커피 타주면서 사람 마음을 배우기도 했죠. 이야기는 이렇게 커피에서 시작해 인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계기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거꾸로 이해되고 앞으로 사라진다. 이 말은요, 우리는 늘 앞을 향해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이 질문은 거꾸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도입니다. 취미든 일상이든 음식이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한마디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과거로 초대받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5번째,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벅차고 꿈이란 단어는 어쩐지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하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걸 누군가가 꺼내줬을 때 사람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 질문은 미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불씨를 건드리는 말입니다. 한 번은요,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인이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바다를 보며 책 쓰는 게 꿈이에요. 그냥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곳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맞아. 나도 그런 꿈이 있었지. 그때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이 꿈꾸는 만큼만 성장한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단지 대화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언젠가는 그 답이 나올 테니까요. 혹은 지금 그 말이 너무 공감돼요. 저도 그랬던 적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는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따뜻하게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 질문은 상대의 마음에 조용히 불을 켜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꿈, 말하지 못했던 열망을 처음으로 말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마주 앉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은 그 사람의 내일에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진 시대입니다.
괜히 정치 이야기 꺼냈다가 어색해지고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종교 이야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침묵은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까지 멀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 종교, 자식, 돈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 따뜻한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 뭐 배우세요?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 5가지 질문은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누구든 웃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작고 깊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말은 줄어도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에 상대의 하루가 달라지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복잡한 말 대신 따뜻한 말을 꺼내보세요. 그게 진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런 사람 되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